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귀는 사실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장부라든지 이런 혈자리들이 귀에 다 있거든요. 귀를 통해서는 우리 건강 상태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신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특히 반사되는 곳이 귀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손은 심장이고 간은 눈의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장 기능은 귀에 반사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질환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잖아요.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귀에는 신장에 해당되는 혈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 내 신장이 조금 약해져 있다 아니면 좀 질환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귀로 이제 신장 자리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어 테라피를 공부할 때 프랑스 이열과 중국 이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이열 요법은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니고 WHO에서 인정을 해준 대체 요법입니다. 귀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이열과 프랑스 이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랑스 이열 혈자리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귓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신장 자리가 있거든요. 신장과 수뇨관, 그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이 안쪽에 있어서 이쪽이 부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붉어져 있다 아니면 착색이 되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면 신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신장 자리가 또 있는데요. 그 자리는 허리 밑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어디에 있죠? 허리의 뒤쪽으로 손을 짚었을 때 손바닥이 닿는 자리가 신장 자리예요. 허리쯤에 신장이 있는데 여기가 허리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그 밑에 여기에 신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쪽에 반응이 있을 때 신장이 약해졌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나타나는 반응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전립선 자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는 반응이 있으면 전립선 기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귀 색깔 붉어졌거나 검거나 아니면은 하얗게 창백해진 귀 색깔 변색이 된 귀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었을 때 좋을까요? 유백색, 핑크빛이 도는 살색 그런 귀 색깔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귀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거나 붉어진 귀 색깔은 일반적으로 태닝한 톤이랑은 좀 다릅니다. 건강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톤이 아니라서 병증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붉은 색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강남역 투다리 거기 가면은 이제 배 나온 회식하고 있는 부장님의 얼굴 색 연상되시나요? 검붉고 모공도 넓을 것 같고 배볼록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의 그 피부 색이 귀에도 그런 색을 띠고 있으시거든요. 그 색깔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색깔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쪽을 들어오시면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귀 사진을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건강하게 태닝된 귀인지 아니면 염증성으로 검붉어진 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각질인데요. 이제 귀가 원래는 이렇게 맨들맨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질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하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데 이제 각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 각질이 있는 부분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소 침착이나 점이거든요. 점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점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쌓였을 때 점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에 생겼을 때는 두통을 많이 호소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점이 돼 있는 경우에는 대화가 좀 산발적으로 되는 그런 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 점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점이 좀 옅어지는데요. 사실 점으로 생긴 거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다섯 번째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코에만 생기는 줄 아셨죠? 근데 코가 아니라 귀에도 생깁니다.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는 우리 몸에서 신장과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이 블랙헤드가 잘 생기고요. 여자분들 특히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여기 구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 갱년기 증상을 겪을 나이는 아니지만 귓구멍 옆에 블랙헤드가 있다라고 하면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겪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쪽에 지압을 하는 것보다는 귀 지압 패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염증을 이제 흡착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한 영양요법을 같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혈관 확장이거든요. 귀에서 특정 부분에 혈관이 심하게 노출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잘 채워주면 그 혈관 노출된 게 다시 가라앉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성장기가 아니잖아요.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부위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보이고 심해지면은 그 부위가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 붉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혈관이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등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귀 혈자리 나타내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랑 귀에 나타나는 반응을 공부해 두면요,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지도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댓글에 보시면은 단톡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열 지도 사진이 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장을 관리하기 위한 식이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면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금을 선택을 하셔서 뭐 죽염도 있고 좋은 소금 선택하셔서 드셔야 신기능이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해먹는다.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염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짠맛이 땡기기도 하고요. 실제 짠맛을 넣어줬을 때 신기능이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정제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건강한 소금, 천연 원료로서 짠맛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신기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수분 섭취가 원활하게 돼야지 독소도 빠져나가고 해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써 건강한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따뜻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숙면이 또 중요해요. 근데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 장기가 회복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어야만 신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한 자극을 너무 크게 받으면 신장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너무 큰 소리를 듣는다거나 소음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귀 청력도 약해지지만 신기능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도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TV 보시는 건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이어폰을 꼽았을 때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소음이 가해졌을 때 안 좋거든요. 이 이어폰을 좀 빼고 자연의 소리를 좀 듣고 TV나 영상을 볼 때도 차라리 오히려 모니터를 두고 노트북으로 보게 되면 안 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신장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쪽 자리하고 여기 안에 신장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지압하거나 관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림프 자리 이런 곳들을 독소를 잘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야지 피가 잘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 해당되는 귓구멍 옆에 심장 자리들, 이쪽에도 또 심장 자리가 있거든요. 심장 자리들도 지압을 해줘서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신장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귀를 주무를 수는 없으니까 귀 지압 패치를 해당하는 자리에 부착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장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피를 잘 돌리면은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잘 뚫려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도 모세혈관에 피가 안 가면서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를 해서 심장 기능을 올리는 걸로 신기능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괄사를 통해서 발바닥에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다고 하면요,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이쪽을 풀어주시고요. 이 바깥쪽 부분에 긁어서 풀어주시고, 종아리에 근육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을 보조할 수 있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해요. 세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금 부분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요, 침대 위에 폼롤러 올려놓으시고요. 흔들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빈 모양으로 만든 것은요, 그 근육의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자극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다른 괄사들은 조금 더 세게 지압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원료 자체가 이제 항산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세게 하지 않아도 닿기만 해도 통증이 좀 풀려요. 요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널 통해서 이제 구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초대를 해서 직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한남동 카페 골목에서 클래스를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오늘은 신장에 관련된 귀의 반응과 어느 부분을 지압하면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신장 관리를 위해서 식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신장 외에도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부분, 신장 부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요관을 따라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고 방광까지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네. 이 귀랑 건강이 연관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그 의학 고서에 보면요, 이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머리부터 여기는 이제 척추뼈, 그 다음에 여기는 하체고요, 여기는 심장하고 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화기, 이렇게까지 우리 몸 전체가 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이제 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네. 귀랑 신장이 관련이 있을까요? 귀는 신장이 반사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신장은 발에도 반사가 됩니다. 발이요? 예, 많이 걸었을 때가 아닌데도 이제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신장이 좀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하고 발, 이 부분이 신장 건강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되게 신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발이랑 신장에 관련이 있다면 좀 등산하거나 뛰거나 이런 사람한테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발을 자극을 해줘서 신장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힐을 신었다, 발이 너무 피곤해진다, 좋을까요? 좋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하면 신장이 망가진다,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어서 발을 괴롭히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좀 오래 걸어주는 게 신장에 좋을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뭐 황토길 걷는 것들이 한때 유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발을 지압을 해주는 게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반사학 중에 하나로 이제 귀 반사학이 이열요법인 거고요. 발 반사학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발의 특정 부분들을 지압을 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귀에서 어느 부분을 좀 자극을 해주면은 신장에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신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몸 전체에서 지금 해독이 일어나지 않고 독소가 많은 상태일 때 그렇게 되거든요. 신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요 귓바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해독에 관여하는 간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래서 간 쪽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이 돼야지 독소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림프 쪽 이 부분도 같이 지압을 잘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발 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용천을 쪽을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아래 신장 부분, 여기는 이제 부신이랑 이제 신장이 있어요. 부신 부분, 신장 부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요관을 따라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고 방광까지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부신, 신장, 순요관, 방광이 신장 하나에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신장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부신은 신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고깔 모양의 장기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요관은 이제 이 신장에서부터 걸러진 수분들이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서 배출이 되게 되죠. 아. 이거를 하나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좀 네. 신기한 게 지금 그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뭘로 하신 건가요? 네네. 사실 뭐 손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괄사거든요. 이 괄사의 끝으로 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 얘는 이제 성분 자체가 항산화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 자체로 이렇게 피부에 닿게 해주는 것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미네랄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네랄이 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피부로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사실 영양 상담을 할 때 신기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미네랄을 섭취하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만 잘 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능이 아예 떨어지신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항산화 미네랄 성분으로 발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미량이지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이완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혀를 자극해주는 효과 이렇게 같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약간 엉뚱한 발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걸로 이제 피부에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밤에 잘 때 약간 평소에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잔다던가 하면 좀 이렇게 흡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효과 있어요. 아 효과 있어요? 아 그 효과가 네,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여자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두통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얘를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통증이 줄어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지금 사기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 온열기 형태로 만든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판매되는 제품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배를 지압을 했을 때, 이 성분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마사지 했을 때 통증이 가라앉고요. 또 소화도 잘 돼요, 사실은. 그래서 소화도 돼요? 네. 이거 거짓말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진짜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이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파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버스보다 더 좋죠. 이게 운동하거나 그럴 때 네. 약간 근육이 좀 되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부분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인분이 성지순례를 따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 엄청나죠. 엄청 많이 걷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가실 때 이 귀지압 패치하고 요 달빛 조각 꼭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챙겨가 볼게 하고 챙겨 가셨는데 딸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사실. 언제 그렇게 많이 걸어봤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을 때 지인분이 마사지를 계속 해준 거예요, 종아리를.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이거는 치료기라고. 그래서 그 영상이 제 인스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기야. 이거 그냥 괄사 아니고 이건 치료기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만능이네요. 네. 그럼 발이랑 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장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이거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네요. 달빛 조각 괄사라고 하셨나요? 예, 달빛 조각 괄사입니다. 목에 좀 걸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 이걸 구매하면 그 목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원래는 제품이 이것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잃어버리셨다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평생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해봤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드려요. 요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무겁나요? 목이? 이거 되게 가벼워요. 놀라실 거예요. 이거 무게가 한 30g? 30g? 네, 엄청 가벼워요. 와,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셔도 되고, 근데 좀 걸기 좀 그렇다 하시면은 요 파우치에 넣어서 핸드백에 딱 넣고 다니시면 돼요. 커피 마실 때나 맞아요. 아니면 누구 만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이 머리에 대고 네. 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옆 사람도 좀 해주고. 네. 한 번은 또 저의 다른 지인들, 왜냐면 제 지인들이 이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지인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남편분이랑 같이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거를 여행 갈 때 이제 목에 걸고 가셨대요. 근데 이동 시간이 뭐 버스로 막 3-4시간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계속 긁으셨대요. 이렇게. 근데 돌아와서 딱 봤는데 살이 너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서 많이 걸으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했더니 자기 몸무게 하나도 안 줄었는데 이걸로 계속 얼굴 마사지를 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예요. 그래서 얼굴이 V라인이 돼서 왔어요. 이거는 사용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여담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뭐 다음 영상에 한번 리프팅 되나 한번 실험해봐도 될까요? 다음 네, 영상에?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다음에는 한번 저희 발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실제 발에다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따로 촬영했던 그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엔 직접 발에 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종아리랑 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아니면 그 제가 듣기로는 약사님이 네. 매달 그 원데이 클래스를 맞아요.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한번 발 시리즈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3시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귀 지압하는 방법, 귀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함께 이제 요 괄사로 어떻게 발을 풀어주어서 이제 신장 기능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종아리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부분 해서 괄사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매달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사람이 많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15명까지도 받아봤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좀 봐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8명 한정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이거 경쟁률이 꽤 셉니다. 바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은 이제 자리가 없고요. 이제 다음 달에 신청을 미리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 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는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걸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에 애돈 없이 나오는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이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보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